자, 이제 17강으로 오늘 올림포스 코어 특강이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더 재밌게 17, 18강은 사실 시험 전에 다시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 뒷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문을 완전 자극적으로 머리에 탁 박아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코끼리에게 선택적인 사냥 표시하겠습니다. selective가 중요한 어휘고요. 단점을 자산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역으로 자산을 단점으로 바꾸기도 한다. 선택적인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asset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이 자산이란 뜻은 문맥에 따라서 장점, 유리한 점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의 사냥이 없는 상태예요. 즉, 코끼리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코끼리가 어금니, 여러분 어금니가 그 사람의 어금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코끼리의 어금니는 상아를 이야기합니다. 상아가 뭐냐 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게 상아예요.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상아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부의 상징으로 보고 이 상아만을 위해서 코끼리를 사냥하기도 해요. 엄청 잔인하죠? 근데 이 상아가 없으면 코끼리가 정말 힘든가 봐요. 뭐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상아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볼게요. 과도하게 사냥을 했더니 그러니까 인간의 사냥이 없는 상태에서는 코끼리가 그 상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인간이 사냥을 계속해서 뭔가 코끼리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과도한 사냥을 했더니 역할이 뒤바뀌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로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서술형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도하게, 헤비하게 아주 많이 아이보리를 헌팅을 하잖아요. 그들의 역할을 바꿨다. 그럼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상아의 역할입니다. 자, 상아의 역할은요. 인간의 사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자산입니다. 그쵸? 이게 있으면 되게 코끼리가 아까 보니까 그림에서 어때요? 멋있어 보이죠? 근데 사냥을 많이 하려면 이 코끼리의 상아가 많잖아요. 그럼 사냥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냥이 과도한 상태에서는 상아가 많은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상아가 멋있게 있잖아요. 걔는 무조건 사냥의 표적이 됩니다. 나쁜 인간들. 네, 그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단점이 된 거예요. 오히려 사냥에서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는 희생의 대상이 됩니다. 단점이겠죠. 단점 단어 한번 복습해볼까요? disadvantage 이 단어 4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야생 코끼리의 어금니를 잘라버리는 것은 너무 잔인해요.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에게나 권고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하 사냥꾼들은 코끼리의 어금니를 안전하게 얻기 위해 코끼리를 죽였대요. 야, 근데 살아있는 애 어금니를 잘라낸다? 여러분 치과에 가서 마취 안 하고 이빨 뽑는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잔인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금니를 뽑을 때는 죽여야 되는 상황인가 봐. 진짜 장난 아니다 얘들아. 진짜 너무 잔인하네. 5번 코끼리의 개체수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여 그쵸. 이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멀쩡한 코끼리를 죽이는 거야. 진짜 미쳤어.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보호론자들이 국립공원의 설립과 사냥의 금지를 통해 국립공원의 설립 밑줄, 사냥의 금지 밑줄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4번 문장까지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문장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맞아요.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해결책이 갑자기 등장하는 문장에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죠? 맞아요. 삽입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장 삽입 유의하시고요. 핵심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립공원의 설립, 그 다음에 이런 헌팅 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을 보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하지만 뭔데? 빈곤, 느슨한 법 집행과 전 세계적인 코끼리 상하 수요에 관한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니까 상하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수요는 또 어때? 이게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부자 나라에서는 이걸 자꾸 사려고 하고 빈곤한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팔려고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 당연히 느슨한 법 집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아프리카에서 심지어는 보호구역 내에서도 밀렵을 부채질했대요. 와, 5번 문장, 6번 문장 모두 삽입 포인트 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자, 벗이 있으니까 6번 문장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fuel드란 단어는 이미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밀렵꾼들은 코끼리로부터 그것들의 어금니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근데 죽였어. 대박. 그 상아 하나 때문에 애를 죽이는 거야. 한때는 드문 유전적 특성이었던 어금니 부재는 더 흔해졌대. 그럴 수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상아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 사냥의 표적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밀렵꾼들이 어금니가 없는 것의 장점을 뭐로 만들었다고? 단점을 뛰어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 야, 빈칸 나올 것 같은데 여기 8번 문장에 빈칸 표시해두세요. 자, 8번 문장에 빈칸 이 부분부터 이 부분. 핵심어가요. 여러분, 빈칸은 아무데나 뚫지 않아요. 주제와 상응하는 곳에 뚫린다고요. 1번 문장과 5번 문장은 상응하는 부분이고요. 1번 문장이 주제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여기 8번 문장은 빈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장점이 단점을 뛰어넘었죠. 상아가 있으면 장점이었는데 워낙 상아가 있으면 이게 사냥의 표적이 돼서 죽음을 당하니까 단점으로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금니가 없는 코끼리는 보통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생존했지만 어금니가 있는 코끼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어금니가 없는 코끼리들만 계속 생성이 될 수밖에, 유전적인 특성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글의 원문 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이제 상아가 있는 코끼리의 개체수가 유전적으로 줄어들게 돼.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계속 죽으니까 번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내용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음 질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의 힘. 지도 이야기네요. EBS가 유독 지도 내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1번. 지도는 지리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구성합니다. 그쵸?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그 부분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지도라고 하면 대구의 어떤 부분, 동구, 수성구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구성할 수 있겠죠. 2번,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이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지도가 어떤 질문을 구성하고 그러면 그것의 그때 질문이 됩니다. 되게 특이한 말인데요. 어떤 질문을 구성하고 그러면 그게 그때 질문이 된대. 이거 되게 일반적인 진술인데 우리가 독해 지문의 앞부분에서 상반부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 뒤에서 예를 들어서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줄 거니까 믿고 읽으시면 돼요. 3번. 모든 지도는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질문에 응답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세요? 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도는요, 질문에 관련된 자료를 쫙 모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참아봐봐. 4번. 어떤 지도도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으며 선택된 것이 지도 제작자의 목적을 드러낸다. 우리 좀 더 지도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사회과 부도, 사회책에 딸려있는 지도 같은 거 본 적 있어? 혹은 사회책 아니라 역사책에도 지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데 그 지도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은 알 거야. 뭐 한국지리 이런 사회 과목,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한국지리를 보면요, 그 엄청난 지도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지도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산만 나타내는 지도가 있고요, 강만 보여주는 지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는 어떤 큰 강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 그럼 지도에 강이 쫙 표시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는 치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도는 거기에 상응하는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잖아. 혹은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에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만 지도에서 쫙 표시하는 건 거기 관련된 지도들만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 지도 내에서 그게 표시가 가능하잖아. 그런 거지. 혹은 6.25 전쟁 당시에 어떤 이기고 지고 승패에 관한 그런 지도를 보고 싶다면 그런 자료들, 관련 자료들만 모아서 지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 이해가 되시나요? 5번 문장. 자, 그러나니까 항상 중요. 5번 문장 한번 볼까요? But. 그러나 지도는요. 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거 빈칸이지 않을까? 여기가 삽입이지 않을까? 위치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지도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뭘 하는데?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대요. 자, 의도와 사고방식. 이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사고방식.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나 세계 1차 대전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발발됐는지 그 지도적으로 보고 싶어라고 하면 정말 그 지도를 보고 싶은 마음, 의도가 아니라 내가 사고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렇대. 그것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관점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구성한 질문에 대해 그것이 제시한 답은 특히나 지도가 믿을 수 있으며 편견이 없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지도는 편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멋진 강 이렇게 지도가 표시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강이 나올까요? 있는 강 다 나오라고 하면 그냥 다 나오지 멋진 강 이런 식의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도는 동사이다. 마지막에 지도는 동사이다 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동사라는 건 품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요? 문법적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주어가 동작을 할 때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동작을 한다는 건 여기서 주체는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6.25 전쟁이 어떻게 승패가 이루어졌어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주어고요. 그러면 거기에 주어에 상응해서 보여줘야죠. 그 주제, 즉 질문에 맞게 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국 지도는 똑같아요. 생긴 지도 모양은 똑같죠. 그런데 다양한 지도의 모양은 질문한 사람에 따라서 지도는 바뀌어요. 그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어가 질문하는 사람이고요. 동사는요.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즉 지도입니다. 근데 지도는요. 모든 걸 다 보여주진 않아요. 질문에 따라서 응답에 따라서 지도는 계속 변합니다. 그걸 동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에 따라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려면 어려워요. 생각을 해야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해봐 이러면 당장 질문이 안 떠오를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있어야 질문이 떠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지도로 즉 질문을 한다라는 건 지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인식,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그것은 만질 수 있는 물건, 우리가 만지고 접을 수 있는 문서, 명사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질문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선택적으로 답을 제공함으로써 와 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게 왜 동사다라고 표현하는지를 딱 11번 문장에서 보여주잖아. 그걸 구성하고 선택적으로 답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것은 행동합니다. 지도는요.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자로서 기능한다. 이것이 지도의 힘이다. 깔끔한 질문입니다. 넥스트. 1번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단순화하고 더 다루기 쉽도록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고려하는 결과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결과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의 밑줄. 여기가 포인트. 결과의 수를 줄이자고? 자, 우리가 결정을 딱 단순하게 하려면 결과를 줄이래. 뭘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 선택지를 줄이려는 의미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20가지야. 근데 배가 너무 고프고 다 맛있어 보여. 결정하기 힘들지 않아? 근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딱 하나야. 끝난 거야. 그거밖에 시킬 게 없잖아. 2번, 그들은 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결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우 이로운 약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얼마 전에 어떤 약을 샀는데 그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되게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설명서를 그냥 내가 심심해서 읽어봤는데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이 막 설명서에 적혀져 있더라고.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소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공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이 그 부작용에 실제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그게 엄청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소수의 사람들에게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약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면 그 약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소수의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이롭지 않은 심각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 문장. 분명히 여러분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 적더라도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약을 먹고 약간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약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그 약을 안 먹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소수한테도 영향을 엄청 크게 치명적으로 미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로 여러분이 내리려는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결책.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내릴 때는
폭넓은 범위의 의견을 듣는 게 도움이 돼. 특히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해결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 염려하고 왜 그러는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내릴 결정에 이 결과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들아, 이 지문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1번 문장에 나와서 고려하는 결과의 수를 줄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결정은 편하지. 그치만 이거는 그래서 주제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야. 오히려 1번 문장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야. 왠지 알아? 혹시 이거 찾았어? 그들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즉 어떤 결정을 단순화하려고 그 가지수를, 결과의 수를 줄이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의 결과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걸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히려 여러 가지 폭넓은, 자, 폭넓은이란 단어가 7번 문장에 있었죠. 이게 핵심어입니다. 핵심어. 여기가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라고 하고 있죠. 즉 결과의 수를 줄이지 않는 겁니다. 이 글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1번 문장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주제로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폭넓은 범위, 모든 이해관계자, 이 조언을 다 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번 문장. 초기 단계에는 체리가 먹기에 시큼하지만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과일의 당도의 함량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기호에 더 매력적이게 한다. 근데 이거는 체리 말고 모든 과일이 그렇지 않나요? 원래 초반에 안 익으면 되게 시큼하고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익어가면서 당도도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죠? 2번. 전문적인 체리 재배자는 과일이 익어가는 주기의 절정 근처에 그 과일이 시장에 나오도록 수확의 시기를 결정한다. 이게 진짜 중요하겠다. 수확의 시기를 잘못 잡으면 너무 또 푹 익잖아? 그러면 과일이 집에 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봤을 때 너무 많이 익으면 어때? 과일이 약간 싱싱하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확 시기가 약간 덜 익었을 때 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배송되는 과정에서 익으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싱싱한 바나나가 되도록 수확 시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3번. 하지만 공원에서 자라는 나무의 체리는 항상 그것이 먹기에 충분히 달지 않을 때 채집이 된다. 사람들이 왜 기다리지 않을까? 그냥 막 보이면 따나 봐. 5번. 전문 체리 재배자는 그들의 나무를 사적인 소유지에 심고 그것으로부터 체리를 따는 불법 침입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재배자들은 그 과일을 너무 이르게 수확할 동기가 없다. 왜냐하면 맛있게 따야 이게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일찍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7번. 하지만 공원에서는 그 동기가 달라지는데 여기가 삽입. 왜 달라져? 그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제한 없이 체리를 딸 수 있죠. 공원은 공공에 속하는 거니까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8번. 그래서 과일이 익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수확할 체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원에서는 만인의 것이기 때문에 맛있게 익도록 내버려 뒀으면 어떨까요? 다 그 전에 사람들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맛없을 때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쉬운 질문이라서 통과. 다음 1번. 식품을 다시 소개할 때 그 식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도록 다른 준비와 조리 방법을 사용해보라. 자,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식품을 다시 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죠? 다른 준비, 조리 방법. 뭘까요? 2번. 거부된 식품을 치즈나 베이컨처럼 아이가 보통 좋아하는 맛으로 둘러싸는 것은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맛없는 음식 같은 거 매력적으로 만들 때는 조금 더 다른 레시피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대중적인 맛을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내가 잘할 때 바로 우리 집에서 가장 선호되는 기술이었다. 왜 우리가 항상 채소를 먹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우리 아빠에게 묻자. 내가 치즈를 녹여 그 위에 얹으면 너희들은 구두에 가죽이라도 먹었을 거다라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애들이 치즈를 좋아하거든. 고소하고 짭짤하니까 채소 위에다 치즈만 뿌려주면 채소도 막 맛있게 느껴졌겠지. 이거 편식하는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는 마늘, 소금, 그리고 후추가 아이들이 거의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조합이라고 단언하는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요리에 곁들이는 것이 진짜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한 그들이 그 경험을 즐기는 것. 그래야 편식을 안 하지. 추가된 몇 칼로리는 완전히 괜찮다. 치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어렸을 때 내가 토마토를 진짜 싫어하는데 엄마가 설탕을 뿌려주면 그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몇 개 집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토마토에 대한 경험을 좀 즐겁게 만드는 거지. 달콤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식품을 다시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한가득 앞에 주제 나오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첫 문장이 끝이죠. 네, 18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18강이 장문 파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워낙 또 할 게 많은데 장문 파트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려면 쉽지가 않죠. 근데 더광고 그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런 장문, 단일 장문 문제에서는 일부만 이렇게 지문을 잘라서 마치 장문이 아닌 것처럼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내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장문을 빼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내용이라도 알고 가면 해석을 한번 읽어만 봐도 빠르게 내용이 들어올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번 보고 끝낼 생각하세요. 이제 17, 18강은 다시 돌아와서 보기가 힘듭니다. 일정사항 1번. 어떤 사람들은 목적지에 너무 사로잡혀서 인생은 긴 여정이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 긴 여정. 인생은 긴 여정. 그렇지.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긴 여정 맞지. 2번. 그들은 결승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무엇이 되고 누가 되어가는지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 목적지나 이 결승선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거예요. 목적지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정을 놓치고요. 결승선에만 너무 집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결승선과, 자, 어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적지보다는 어느 쪽을 보라는 겁니까? 인생을 긴 여정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 싹 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destination도 역시 목적지죠. finish line 결승선이죠.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긴 여정. 이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죽음, 이별, 실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의 형태로 변장한 변장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왔고, 나를 가장 지지해왔던 것은 여정에 대한, 여정이 중요한 말이죠. 큰 믿음이 있대요.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3번 문장을 영어 표현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표시해주세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축복은 축복이야. 근데 변장한 축복은 뭔데? 블레싱이면 블레싱이지 디스가이즈한 축복은 뭐야? 축복은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거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변장한 축복은 처음 봤을 땐 이게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 예를 들면 사람이 죽는 게 어떻게 축복이야? 말도 안 되잖아. 이별이 어떻게 축복이야? 실패가 어떻게 축복이냐고. 그냥 겉으로 말만 딱 들었을 때 이건 축복이 아니지. 근데 이걸 통해서 얻는 교훈들, 이게 변장한 축복이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별을 겪고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 성공하는 과정으로 가는 여정이잖아. 그런 말이 있지. 유명한 말이잖아.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변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언뜻 봤을 땐 실패 같지만 이게 결국 나한테 성공을 줬으니까. 어떤 심오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4번. 항상 모든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존재해 왔으며 좋아 보이지 않을 때조차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는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까지 우리 스스로를 개방하게 된다. 모든 게 잘 될 순 없죠. 그런데 그런 신념,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요,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이별을 겪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결국에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그 신념, 그게 나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했을 때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재기하기 힘듭니다. 실패를 했을 때도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잘 될 수 있어 라는 신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못 치더라도 다음에도 못 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공부가 될까요? 5번 문장.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전적으로 완전히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왜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를 알 필요가 없고 다만 그것에 대한 경험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얘들아, 여기서 경험이 긴 여정과 같은 말이야. 긴 여정. 이 글은 여정이 중요한 거지 목적지나 피니시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6번. 여정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선을 위해 상황이 스스로를 재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정을 믿는다는 건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실패,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모든 게 또 잘 될 거야, 잘 될까라는 거는 그 경험, 여정을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최고선을 위해 상황이 스스로를 재배열해주고 다시 일어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그것은 닫힌 모든 문에는 기회의 창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닫힌 모든 문에 기회의 창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별을 겪었다는 거예요. 닫힌 문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면전에서 닫히는 앞문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열려있는 창문과 그와 동시에 열리는 뒷문을 놓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놓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 어떻게 보실래요? 이미 제목 문제에 나와 있겠지만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념을 가지고요. 이런 주제를 여러분이 워크북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빙하 이야기로 가볼게요. 1번. 빙하는 거대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얼음의 강이어서 우리가 그것이 갔던 길을 한번 밀어 되돌리는 것을 그리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자, 빙하라는 거 여러분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엄청 막 큰 얼음 덩어리가 떠오르시죠? 근데 이게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빙하가 이렇게 움직여요. 천천히 빙하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길 있죠? 이거를 한번 밀어서 되돌리는 거, 이게 중요할까요? 신경 쓰지 않겠죠 라는 얘기네요. 힘을 내서 빙하를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이 있을까? 만일 한 무리의 견인 트럭을 데려오면 어떨까? 이 빙하를 끌기 위해서 힘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견인 트럭을 딱 데려온 거예요. 그래도 빙하는 너무 거대해서 아무리 견인 트럭을 가져와도 가망이 없을 거래요. 심지어 언덕이나 바위도 빙하를 멈출 수 없다. 그것은 가는 길에 놓인 모든 것을 쟁기질하듯 파내고 가면서 천천히 거대한 U자형 계곡을 깎아내린다. 관련된 그 힘은 굉장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강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대한 수차 같은 것을 빙하에 일렬로 놓고 그것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면 어떨까? 얘들아 잠깐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빙하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모든 힘이 동원돼도 사실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8번 문장에서 그러나가 나와서 뭐가 해결책이 생겼나? 거대한 수차 같은 것들을 놔두고 얘를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여볼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빙하를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고 실험으로 계속해보고 발견해보자. 그러니까 빙하로 실제로 실험하기는 좀 빡세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빙하가 1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 덩어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1세제곱미터에 1000kg 나가므로 그것의 질량은 대략 와우, 너무 무거운데? 이거 어떡하지? 13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인 남극에 이런 빙하처럼 그것이 약 초속 이 정도로 움직인다. 정말 천천히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그것의 운동 에너지는 그리 크지 않은 50줄일 거래요. 그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면 몇 초 동안 저 에너지 전구를 밝힐 수 있대요. 다시 말하자면 에너지는 우리에게 그림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뭔데? 빙하는 서서히 혼자 움직여 천천히. 근데 그것은 기말고사 후에 물리학과 학생만큼의 에너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살짝 하는 것 같은데요. 멈출 수 없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기말고사 후에 물리학과 학생들만큼의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건 아주 저에너지의 전구를 밝힐 수 있는 미비한 힘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빙하라는 게 뭔가 서서히 움직이고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얘를 정말 효율적인 에너지로 변환해서 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효율이라는 겁니다.